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전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 파업을 철회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과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가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인 그 불안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파업을 하러 이제 거리로 쏟아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향해서 파업을 멈춰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간호 인력들이 굉장히 좀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간호법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 간호사들의 처우라든지 지위 자체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 그 사이 어디쯤에서 의료 행위를 불안정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런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과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계속해서 고집할 것이냐라는 이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쯤 되면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아무리 어떤 의대 교수들과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의 자리를 주선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물러서지 않으면 이게 협상 자체가 안 되는 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저는 결자해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말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이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중재를 좀 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전공의 단체 대표자도 비공개로 만났고요. 또 일요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2026학년도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유예를 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의료 사태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들고 나온 그 파업 이유로 된 것이 이제 임금을 6.4%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번아웃에 따른 임금을 6.4%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진료 정상화가 이제 의료 사태하고 연관되는 거죠. 진료 정상화를 통해서 번아웃 사태를 해결해달라 이런 취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파업 사유는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이제 업무 범위 명확하게 해서 불법 진료로부터 본인들이 보호받게 해달라. 이건 이제 간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정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사실상 합의가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복지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 29일 날 파업이기 때문에 28일 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서로 간에 양자 차이가 있는 것은 과연 이 시행령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법안에 넣을 것인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거 갖고 실랑이 할 것이 아니고 28일 날 오전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이게 불법 진료 행위가 안 되는 거죠. 피해 간호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와 한동훈 대표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얘기는 지금 올해 유급 인원이 3,000명이기 때문에 올해 증원 인원은 그대로 두고 1,400명 정도의 증원 인원은 그대로 두고,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다시 또 의대 교육을 받을 인원이 7,5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000명 정도에 1,400명 더하고 거기에 3,000명 유급 인원까지 더하게 되면 내년에 의대에서 흡수해서 교육을 해야 될 인원이 7,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은 3,000명만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논의하자 이런 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에 이런 안이 있었어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통일된 안을 갖고 오게 되면 재논의하겠다 2026년부터. 요게 이제 사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정부안과 큰 차이는 한 군데 차이가 나는 거죠. 내년에 이제 3,000명으로 뽑자. 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의료계의 입장이에요. 사실 의료계는 올해 증원내 1,400명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부터도 다 인정 못 할 테니까
원점으로 돌려라는 것이라서 사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다고 해서 이 안을 의료계가 받아들일지 그것부터 일단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저런 노력과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가 더해지면 저는 두 분이 만나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부분이 대통령 한동훈 대표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교육 시스템하고 연관되는 거고 또 의료계 입장도 있는 거고 또 의료계 입장이라는 게 통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노력들은 지속돼서 빨리 좀 이게 좀 해결돼야지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엔 좀 이 내용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서를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상당히 반박했는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이제 괴담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제 민주당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게 됐는가 그 일련의 흐름들을 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상할이 많지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자세가 상당히 저자세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조형물 철거 역사에 있던 조형물이라든지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일이 어떤 이 사태를 폭발시켰던 직접적인 원인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보면 매년 실시하는 이 독도 방어 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언론에 공개도 하고 언제 이제 훈련이 실시되는지 공개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공개 훈련뿐만 아니라 뭐 독도 상륙 훈련 이런 해병대가 직접 이제 독도에 상륙하는 이런 훈련들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 계속해서 비공개로 축소돼서 진행이 되기도 했고 비공개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훈련의 강도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일본 측에서 항의의 서한을 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대일 관계에 있어서 저자세 외교의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 이런 형태로 훈련을 실시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나 뭐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 이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일도 일본 영토로 표기되는 일도 있었고요. 굉장히 크게 논란이 돼서 이제 그 교육 교재를 회수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 군 정신교육 교재에 이제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됐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회수하고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아주 좀 연속적으로 이 정부에서 일어났고 이 조형물 철거 이전에 가장 크게 폭발력이 있었던 사안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어떤 역사 교육이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중책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역사관이나 대일 외교관에 있어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그 부분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독도 지우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진상조사단까지 출범을 시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훈련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야당으로서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 형태도 보면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의 비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를 하다가 일본이 항의하면 한번 공개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공개로 돌아선 것이지 훈련을 늘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훈련 안 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도 관련돼서 독도 누가 지워요? 어떻게 지웁니까 이거를?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그 뭐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적으로 문제화하게 되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국내 문제로만 이게 한정돼서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지금 아까 박채국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것을 자꾸만 분쟁 지역화하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소로. 그래서 저희가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조용히 있는 거거든요.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어쨌든 갑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저걸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독도 문제를 저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진상조사단까지 꾸리게 되면 그러면 저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분쟁 지역화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말씀과 안 맞고 임주당 입장의 말씀과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독도 영토만큼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일본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이 왜 적냐라고 그런 부분은 정치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 땅 갖고 왜 자꾸 이걸 누가 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나 독도 우리 영토를 누가 부정하나요? 부정하는 세력이 있나요? 전 그런 사고 발생 자체가 웃겨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렇게 따지면요. 자, 친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지내자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국익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친미고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아무 말 안 하면 친북입니까?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떤 네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 그때 일본의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좀 저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자 외교적 입장에 따라서 정부가 저강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 고강도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야당이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독도 문제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처리하시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 같으면 모든 사안을 다 취합해가지고 보통 내놓으시거든요.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뭐 한 100여 건 되더라.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실 텐데 지금 병상에서 그냥 한 서너 건 정도에 갖고 독도지우기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사례를 모으겠다는 거죠. 오히려 공개적으로 모으라는 공개 모집 행위의 다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개 모집 행위 왜 할까요? 정치 공세를 위해서 하는 거고 독도만큼은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 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는데 오늘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게 되고, 자, 이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지금까지 좀 정리가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기는 추석 전에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의제입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최혜병 특검법 이런 부분들을 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뱉어놓은 약속이 있고, 근데 그것을 지키기에는 지금 당내에서 아예 특검 원천 불가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본인의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상황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모양새고, 오히려 더 하나의 벽은 대통령과의 관계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야 대표 회담에서 뭐 특검법을 추진하자라고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정면으로 좀 반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쾌감을 표할 수도 있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뭐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의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실무 라인에서 아마 고민이 좀 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어쨌든 회담은 성사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담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여나 야나 둘 다 지금 이 국회 차원에서 민생 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절실함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당 야당 대표로서 본인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이전에 어떤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본인들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고 어떤 성과물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담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공개로 의제 조율을 통해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담 자체는 성사가 될 것 같으세요? 네, 회담은 성사가 되겠죠. 이제 회담 시기는 이제 추석 전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4일, 5일, 9월 4일, 5일 그 대표회담, 예. 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예, 연설이 있잖아요. 연설이요? 그 이전에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뭔가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더 여야의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야 대표회담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두 분 간의 그냥 정치회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1당과 2당이 어떻게 하면 입법으로 이걸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민생을 이런 회담이거든요. 실용적인 회담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더해야 될 것은 여야가 민생회담을 통해서 입법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지금 이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과를 내려면.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은 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게 민감한 법안은 빼야지만 두 분 간의 회담의 어떤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은 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최상병 특검을 의제 넣는다 하더라도 1차 회담과 2차 회담 정도 나눠서 최상병 특검 뒤로 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합의적인 생산적인 여야 대표회담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둔 이 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생산적인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단계의 대표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제 조율과 관련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시기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원 차기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권태진, 박문진 이사장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걸 받아들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이사 6명 같은 경우에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의 구현을 했던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필 규정이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고 이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 본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저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는데 크게 보면 일단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어떤 방통위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비판했던 부분들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임명한 인사 둘이서 주요한 결정들 또는 주요한 언론사들의 이 고위급들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채 2인이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장 좀 문제를 삼을 만했던 부분들은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열어서 어떤 지원자들의 정당 가입 여부라던가 제대로 된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법원에서 분명히 저는 짚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아마 두고 여러 사안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방통위가 그동안은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많은 것들을 의결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과 관련해서 좀 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진숙 이사장에 대해서 탄핵을 제기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방통위에서 위법하게 2인 체제로 무리하게 의결을 했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런 판결들이 아마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이진숙 이사장의 탄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법원의 인용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법원에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집행정지를 인용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가 와가지고 쭉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이사가 와서 박문진의 이사가 박문진의 의사결정을 하고 박문진은 MBC의 대주주잖아요. 그럼 MBC의 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하고 그럼 사장이 또 여러 가지 또 업무를 하고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본안에 가가지고 이 현재 이 박문진 이사 선임 행위가 무효다 취소되면 연쇄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아마 법원은 이런 거에 방점을 뒀던 것 같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법원의 이런 결정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그 고민은 알겠지만 첫 번째는 그러면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하고 있는 모든 방심위의 의결 심의 과정이 다 위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문제 제기만 한 것만 놓고 이렇게 무효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결의를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명 체제가 된 부분은 사실 자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2명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방통위가 이 업무가 이런 박문진 이사 선임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자, 이런 어떤 사법적 시각으로 볼 때 너무 이 행정적 시각을 좀 경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년간 임기가 단 이사들이 임기를 그대로 또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하나 문제 있는 겁니다. 임기가 끝난 이미 3년의 임기 다 끝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게 1심이 끝나고 10일 한 달 이후까지도 계속 임기를 더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다시 바뀌겠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신 게 아닌가 재판부가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위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2인 체제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본인들이 확인한 건 아니고 위법 소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안 가가지고 증거를 여러 가지 서로 증거 공방을 한 이후에 이게 위법인지 여부를 그때 결정할 때까지는 일단은 이분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정지할게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탄핵과 관련돼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설령 위법한다 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의 과연 중대한 위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가? 저 이건 달리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인 2인 체제는 자의적이 아닙니다. 국회가 일부러 그런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탄핵을 위해서. 임명을 안 하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했냐? 빨리 이사진 임명을 빨리 했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하게 되면, 탄핵 의결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몰렸다. 이런 취지, 이런 것들을 주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좀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 영향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과를 해라, 잦은 사퇴해라, 끝까지 요구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증을 좀 해야지 왜 자꾸 사과만 요구하느냐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어제 청문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부적격자임을 다시 확인하는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이제 과거에 워낙 많은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과거의 발언들을 이분이 사실 정치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셨던 발언들은 본인이 공인이라는 인식하에 했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 이런 발언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추모를 두고 이제 뭐 죽음의 구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세월호 추모 공간에 대해서 뭐 재미 봤으면 이제 걷어치워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해라 이런 것은 당연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뭐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이런 반노조 반노동적 인식을 가진 분이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노동정책을 노동자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죠. 어쩜 이렇게 반노동적인 인사를 데려다가 임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지금이라도 이 김문수 이 노동부 장관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청문회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눈여겨봤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사실상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신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발언들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나의 법적인 판단을 내려줬던 사안을 본인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공적인 자리에 어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예. 탄핵은 일단 뭐 탄핵 현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다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노동관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글쎄 반노동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노란봉투법.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지 말자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노동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노동관이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정치인일 때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리가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직에 있을 때 그 공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나 언행을 했던 것은 전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했던 행위, 언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거의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본인이 공직 맡을 때 경산회 위원장이라든 공직 맡았을 때 그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언행은 전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서 일단은 뭐 아주 적절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 범위 밖으로 나온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